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이자 정부 완박 시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이슈 두 분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게 이제 국회법 개정안 오늘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잖아요. 제안 이유에서 확실하게 명시한 게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예요. 근데 먼저 14명 정도가 공동 발의해서 뭐 발의 요건은 갖췄으니까 발의를 했겠죠. 당론까지 지금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이제 당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같은 논란을 만든 것은 저는 되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사실 인사관리를 인사혁신처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갑자기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법무부 산하로 두게 되었어요. 인사정보관리단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인사관리를 법무부로 이관시킨 건 사실은 정부조직법에 반하는 시행령의 개정이었던 것이죠. 예. 근데 그런 조치를 하니까 정부 초기부터 예를 들면 국회와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마음대로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예. 또 하나 더는 사실은 오늘 이제 법 발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논의가 됐던 건 사실 조응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린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화답하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어요. 예. 근데 되려 이것이 논란이 되었다는 것은 시행령으로 정부를 운영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난 거 아닌가. 만약에 협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법을 바꿔서 이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되는데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예. 이 같은 법적 논의 자체가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되려 이 문제를 이런 논란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패싱하는 법안을 방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런 맥락이 통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모든 화살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 시행령을 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실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했다면 법을 통해서 충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상임법이기 때문에 예. 그게 민주당이 5년 동안 충분히 계속해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자체를 사실상 무산시킬 수도 있다,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만약에 어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든 다른 대통령, 차후의 대통령이든 시행령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입법을 통해서 배제한다거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배제하는 것들을 그동안도 해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봐야겠지만 만약 이것이 명문적으로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수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될 때 사실상 강제하는 것처럼 기능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사실상 무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예.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확한 당론 자체는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이 좀 다른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전에 2015년쯤에 박범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셨고 지금도 당론으로 채택을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만약에 어떤 시행령을 강제적으로 무산시키는 그리고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기능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를 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이 여야가 반대로 되면서 입장도 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을 통해서 굵직한 법안 만들어서 추진한 경우도 있고 또 반대한 경우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어젠 것 같은데 출근길에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건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론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제 예를 질문은 들면, 이겁니다. 네. 마지막에 결국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 네, 네. 2015년 박근혜 그렇죠. 전 대통령처럼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 더 고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사정보관리단, 그러니까 아까 앞서 이야기 드렸던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면서 인사관리라고 하는 업무를 정부조직법 1항은 반하게 시행령을 통해서 옮겼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 법제처장이었던 미래통합당 출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 조직인 정당의 출신인 이석현 전 처장도 사실 이건 좀 부적절하다. 사실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조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면서 이것이 사실 논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진행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하면서 이 문제를 자초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논란이 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거든요. 글쎄요,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정확한 법안이 어떻게 기능할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전국이라는 것이 정확히 지금 양 지지자들 그리고 양 정당 간의 반반처럼 갈려서 지금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극한의 대립처럼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지 아니면 본인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좀 법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원구성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법사위원장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죠. 그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첫 고위 공직자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하고 어떤 결정이 잘한 거라고 보이세요? 어차피 원 구성은 서로가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원 구성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은 민주당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논의가 이렇게 적절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빌미로 삼아서 국회의장을 일단 안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부분에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지금 국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4대 권력기관장이라고 불리는 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책임도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했고 사실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래로 예. 한 번도 인사청문회 없이는 추진해본 바가 없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 논란이 계속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이제 오명을 하나 더 남긴 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오늘 세정 업무가 너무 길어진다. 한 달이 넘었잖아요. 인사청문 그 지난달 16일부터 한 것 같은데 요청을 원 구성 안 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구성 합의가 불가능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원구성 합의의 중심적인 논란은 법사위원장 논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대로만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와서 본인들이 야당이 되었으니 이제 야당 몫이다라고 하면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 논의의 사실 시발점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사위원장은 결국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당이 명분 싸움에서 굉장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대립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합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까지 법사위원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국세청장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상당히 좀 여야 모두 반성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대해서 빠르게 합의를 해줬다면 본인들이 약속했던 그 지도부의 합의를 지켰다면 사실 이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그런 논란이기 때문에 네. 법사위원장직에서 그냥 상식대로 원칙대로 좀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사위 문제는 아직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네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청문회 관련 질문.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청문회 계속 미뤄지고 있고 이번 주 내에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임명하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좀 다른 결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이 후보자에게는 기다린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논란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뭐 여론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서 네.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히 지금 민심이 좋지 않은, 오히려 이전의 후보자들보다 조금 더 여론이 좋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차원에서 좀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단체에서도 많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전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다시 낙마를 시키는 것이 정무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나, 국정 동력에 과연 도움이 되나의 판단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 박순애 후보자나 김승희 후보자나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기존의 다른 후보자들을 고려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 안배라든지 성별 안배 등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게 성급하게 인사 검증을 할 시간이 없이 이렇게 지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사실 뭐 그런 지역 안배나 성별 안배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있을 어떤 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능력대로 후보자들을 선정하고 임명한 다음에 이후 차후 내각이나 차후 어떤 인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런 논란이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단체에서 반발하고 많은 국민들도 이런 여론이 많았고 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니까 음주운전, 전력 등의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적합이 과반이 훨씬 넘습니다. 63.9%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국민 여론이 저렇게 나온 거고요. 적합하다는 14.9%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있기 전에도 여론을 미리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듣고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게 교육부 장관인데 네.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예. 그 음주가 그냥 좀 가벼운 음주였으면 또 다르게 볼 여지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면허 취소의 2.5배 그러니까 완전히 만취 상태였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란이 단순히 장관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시 교수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도 적절했는가라는 예. 논란까지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국세청장 임명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네. 물론 이제 원구 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책임의 무게를 여당이었던 민주당에게 떠넘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 120석을 가진 국민의힘과 정부를 운영하는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을 구성시키지 못하게 된 것, 그리고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대통령을 가진 여당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예. 게다가 이제 이 업무 공백이 길어져서 이렇게 임명을 추진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좀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을 6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공석으로 두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문회를 이 기회에 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결국에는 국세청장 논란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여당으로서의 태도를 지적하시지만 어떤 박순애 후보자 등등에 대해서 뭐 김승희 후보자 등등에 대한 논란은 저도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원장이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포용력을 얘기한다면 과연 포용력을 발휘해서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에게 내달라라는 사실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책임 의식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 굉장히 좀 도덕적 기준을 높게 설정하신 것 같으니 앞으로 선출된 민주당의 당대표는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네네. 여쭙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말씀하신 거군요. 예, 그럴 때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 공화국이냐 이렇게 상대에선 비난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검찰 출신 인사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이겁니다. 검찰 출신 인사의 적절성 어떻게 보냐 이렇게 했더니 반 정도 좀 넘는 수치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했고 적절하다는 43.4%, 부적절하다 50.8%입니다. 지금
보면 장차관을 비롯해서 정부 요직이 6명 있고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이 6명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정부보다 검찰 출신 인사 꽤 많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이라는 것만 이유로 네. 그 직위를 차지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임명된 금감원장의 경우에도 관련해서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사실 회계사 말씀이시니까. 검찰 예. 출신이라고 해서 뭐 정치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검찰공화국이 된다라고 굉장히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금감원장의 경우에도 이전에 어떤 수사를 했던 것들을 보면 뭐 특검이라든지 국정농단 특검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수사에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검찰 출신만이라는 이유로 그것만 두고 마치 어떤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같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격이라고 보고 그러면 정치적 공격 말고 예. 저렇게 여론조사로 나온 과반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나오는 조사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향후 어떤 내각을 구성하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금 출신의 다양성을 안배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권 초기에 빠르게 인사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 인물들이 기존의 어떤 가까웠던 지인들이나 가까웠던 인물들 중에서 빨리 추천을 받고 임명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약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양한 출신들과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향후에 있어서 이런 여론조사들을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응천 의원 인터뷰 보니까 1년 안에 저렇게 급하게 검찰 출신을 많이 기용할 필요가 있냐. 1기 내각, 2기 내각 나눠서 네. 추가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많이 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인사가 문제되는 그것의 더 전제는 어떤 거냐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당시 능력 위주로 인사하겠다. 네. 그리고 내로남불 인사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사에 있어서 온정주의적 태도는 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지는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많다는 건가요? 검찰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서실, 그러니까 대통령직 비서실에 대개 요직으로 불리는 공식기관 비서관과 총무비서관에 모두 검찰 출신, 그리고 본인이 검찰로 일하던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을 기용했습니다. 근데 예. 문제가 되게 있었죠.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성비위 관련해서 감사도 받았고 징계성 조치까지 받았던 분이고 예. 공직기관 비서관은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이끌어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끝까지 임명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인사라인 전부 다를 검찰로 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과 검찰의 어떤 능력과 별개라고 여겨지는 보훈처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검찰로 임명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국정기조실장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되니까 네. 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닿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예. 이 정도까지 가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은 되려 국정 운영을 하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계속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 얘기해 볼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이러면 이번 주에 출범할 걸로 보이는데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됐고 천하람 변호사가 1호 혁신위원으로 영입이 된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영입이 다 이루어지면 출발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1년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공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스템화 시키겠다. 공천이 가장 다음 선거에서 중요하다. 존립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혁신위에서도 공천 룰 조정이 되는 걸까요? 뭐 여러 번 언급되었다시피 차후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예측 가능한 공천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승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려진 많은 실수 내지는 좀 잘못된 점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진태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위 측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명분으로 컷오프를 시켰다가 이를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고 예. 앞으로의 총선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실수들이 반복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크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자기 정치를 하고자 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다시 당대표를 도전한 다음에 당선이 되고
그 총선 공관위가 꾸려졌을 때 그곳을 사실 이준석 대표와 친한 분들로 꾸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재형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다음에 향후에 어떤 당대표가 오더라도 이후에 또 다른 당대표가 오더라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어떤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좀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다소 의문이 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지금 의원이 됐죠. 안철수 의원에게 당대당 통합할 때 흡수 통합이겠지만 그때 최고위원 2석을 지정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의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 전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한 명은 또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걸로 아는데 이준석 대표가 다시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 저는 좀 말을 좀 막말한 그런 논란이 있다. 예. 그리고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인 사람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의도랑 좀 다르지 않냐. 이게 근데 다른 분석에서는 당권 다툼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글쎄요, 뭐 당권 다툼이라기보다는 저는 다소 좀 기존에 어떤 당대당 통합이 있은 이후에 소위 통합 인사라고 해서 배치됐던 어떤 관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점식 의원의 경우에도 뭐 개인적인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당대당 통합을 했을 때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한 분인데 국민의힘 분을 추천한다는 것은 다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예.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김윤 위원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서 사실 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예. 윤석열 후보라든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국민의힘은 고쳤을 수 없다. 뭐 이게 이외에도 가장 좀, 걸렸나 예, 보죠. 다양한 표현들이 사실 있긴 했는데 물론 당시 어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다른 당이었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어떤 공격적인 언사를 일부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예. 김윤 위원장이 SNS 작성했던 것들을 보면 과연 그 허용 수치 안에 있는가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분을 최고위원으로 했을 때 당내 분란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민주당도 지금 내부 혼란이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 보니까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 하잖아요. 당대표 뽑는데 과연 거기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냐 안 하냐를 시작으로 해서 과연 그러면 86세대 다 빠져야 되냐 아니면 고 연령차 국회의원 선배들 빠지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되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광재 전 의원이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 모두 출마하지 마라. 7, 8, 10년대 길을 터주자. 근데 전해철 의원은 생각 있는 것 같고 나갈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일단 생각을 하세요? 뭐 일단 제가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 네.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민주당이 촛불로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다가 최근 2, 3년간 아주 신뢰를 잃어버린 선거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변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간 5년간 민주당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꿔내야 되는데 예. 그때 관여했던 사람이 스스로 중이 제 머리 깎듯이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지금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인물이 있을 거냐 그리고 그 인물이 준비되었느냐라고 되물으면서 네. 원래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또 반대로 되묻고 싶어요. 기존의 것으로 문제가 해결 가능했으면 이 상황까지 왔겠냐.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조금 성글더라도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니냐. 그리고 그 리더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역량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비켜주신다고 하면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 분명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공천 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비대위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이 됐는데 거기서 전대 룰에 대해서 네. 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흔히 친 이재명계 그리고 비 이재명계에서 굉장히 그 룰에 대해서 생각이 차이가 큰 것 같거든요. 네. 이 정리가 될까요?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예.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첨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비대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사실 이 룰에 대한 논의는 좀 있었고 당시의 컨센서스는 그래도 더 일반적인 국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하자. 이게 국힘보다 좀 다르게 좀 더 복잡하죠? 네, 민주당. 네. 예. 그러니까 권리당원, 일반당원 그리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대의원까지 있으니까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간 권리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냈던 사람이 아니라 3개월 정도로 줄이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방향이 사실은 주된 논의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워낙 이제 딱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공수처에서 일단 기소 재판 받게 해달라 하나는 그랬고 하나는 무혐의로 됐습니다. 지금 뭐 엑스파일 논란도 있고 박지원 원장의 이번에 공수처의 판단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예측하세요? 박지원 원장의 경우에는 복당 선언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조금 다시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에서 정치인 정당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창 대선 기간에서 상당히 떠들썩했습니다. 고발 사준이 제보 사준이 하면서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걸로 양쪽 다 결론해놨고 과연 그렇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인물들이 누군가 이 사안이 됐던 것을 터뜨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공격했던 측에서는 왜 사과의 한마디도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어떤 존립의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발사주, 제보사주 등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혐의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고발사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는 것을 보이면서 과연 공수처라는 기관이 정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공수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효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거고요, 공수처가. 그리고 제보 사주에 대해서는 무혐의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을 보더라도 사실 고발 사주에 있어서는 완전히 깔끔히 정리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걸 이제 정말로 기소할 거냐 말 거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의견으로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 제보 사주는 사실 저는 그때도 좀 황당하긴 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어떤 시기에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박지원 원장이 제보했을 거라고 주장했던 거잖아요. 예. 역시 혐의가 전혀 없었던 게 드러났던 거고. 근데 그것과 달리 고발 사주의 경우에는 꽤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기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가 안 되더라도 저는 계속 좀 논쟁적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발 사주, 제보 사주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용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